193페이지고요.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가운데가 0도니까 적도, 그러니까 저위도가 되겠고, 에너지가 과잉해서 남는 게 되겠고요. 좌우 쪽으로는 파란색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게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많다 되는데요. 이제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은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저희도 지방에서 방출량이 또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종 모양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 방출량도 많고 흡수량은 더 많은 거죠. 겨우 틀렸고요. 저희도 지역은 에너지가 과잉 상태죠. 이건 틀렸고, 이것은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흐른다, 이동한다, 맞죠? 이번에 2번이고요. 지표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인데요. A하고 C는 동풍이고요. B는 이제 서풍인데, 각각의 이름은 A는 극동풍, B는 편서풍, C는 무역풍. 그리고 방향은 AC는 동풍, B는 서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태평양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A, B, C 다 중요한데요. A는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크로시오 해류, 그지? 난류의 근원이 되고 크로시오 해류가 되겠고, B는 북태평양 해류. A, B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C는 이제 북쪽도 해류고,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되겠죠. 기억. A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지? 기억 맞고요. B는요, 무역풍 아니죠.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C는 이제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북반구 아열대 순환은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데, 보시면 뭐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기억하고 외운다기보다는요, 해수의 흐름을 보고 시계인지 반시계인지는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죠. 3번에 3번이고요. 자, 엘니뇨가 발생하는 과정인데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 무역풍이 강화되면 라니냐라고 했죠.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부근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화되죠. 그러면 적도 부근에 있는 동태평양 해역의 용수성이 약화되고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수는 상승되겠죠. 차가운 물이 못 올라오고 지금 따뜻한 물만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표층수는 상승하겠죠. 평상시와 비교해서 엘니뇨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요. 동쪽 지역이 따뜻하고 서쪽 지역이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차가워지고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동쪽 지역에서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고, 서쪽 지역에서는 더 건조해지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요. 남적도 해류의 세기가 셋이 약해진다. 요거네요. 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남적도가 이제 약해지고, 북적도 혹은 남적도 해류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엘니뇨였죠. 5번, 2번이고요. 6번은요. 가는 평상시가 되겠고, 나는 이제 동쪽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했으니까 엘니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표층 수온과 강수량을 비교하시려 되는데, 가보다 나에서,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고요. 동쪽 지역이 이제 표층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겠죠.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그죠? 7번은요. 엘니뇨가 발생한 어느 해 세계 여러 지역의 기상 이변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동쪽에서는 주로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서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 가뭄, 한국, 일본 겨울 고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비어있고, 오스트리아, 호주는 산불, 왼쪽은 그래서 산불, 오른쪽에는 폭풍, 홍수, 폭우 이런 것들이 많죠. A에 들어갈 수 있는 기상 이변은 홍수가 아니라 뭔가가 맑아서 생기는 현상이죠. 가물어서 생기는 현상 같은 거죠. 가뭄, 그 다음에 폭염, 산불 이런 것이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페루의 폭우 현상은 적도 부근에 있는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 상승이 원인이죠. 이는 틀렸고,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 이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태평양 적도 이외에 지금 뭐 아시아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은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중서부 이쪽도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왜냐면 표층 해수가 순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잖아요. 뭐 크로시오 해류 이런 것들이 열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중위도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7번에 2번이고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A 지역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증발량이 더 많은 거고요.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주로
저압대가 발달한다는데요. 저기압은 상승 기류니까 보통 구름이나 흐리는 지역이고요.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은 고기압대죠. 그래서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 하강 기류가 생성되는 고압대다. 얘도 틀렸고 사막화 지역에서 무분별한 경작이 이루어지면 사막화가 가속화되겠죠. 맞죠? 8번은 2번이고 인위적인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인위적인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인데요. 과잉, 방목, 산림 벌채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거고요. 가뭄이나 증발량 증가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변화해요. A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B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거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경우가 되겠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는 B가 되겠고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률은 A보다 B일 때가 아니라 A일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클 때가 기온 상승도 커지죠. 지구 온난화가 커지는 거죠. 이것이고 기상이변의 발생 횟수와 강도는 B보다 A에서 더 크겠죠. 10번은 2번이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에 대처 완화되어 있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적절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에너지 효율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한다. 되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겠죠. 11번에 3번이고요. 도시 농업을 활성화한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린다. 되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식량 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있죠. 도시 안에다가 이렇게 공장형 혹은 아파트형으로 이제 농장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건물 옥상에다가 농장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키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식물들이 증가하면서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식량을 증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자, 1번에 북반구에서 남방 방향의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제 대기 대순환에 세 개의 세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0에서 30도까지가 저위도 지역에 있는 순환, 니은하고 기역 사이가 이제 중위도 지역에 있는 순환, 마지막에 왼쪽이 이제 극순환 되겠죠.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되는데요. 중위권 지역은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래서 표층 해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북태평양 해류, 남극 해류 이런 것들 있죠. 니은 사막은 기역보다 니은에서 형성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랬는데요. 사막은 30도 지역에서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니은을 보시면 고기압대고요. 기역은 이제 저기압대잖아. 그러니까 고기압대인 니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가 건조하고 맑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30도 지역에서는 사막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니은과 디귿 사이에는 무역풍이 형성된다 그랬는데요. 니은과 디귿 사이 저위도에서는 동풍인 무역풍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1번에 5번이고요. 어느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되어 있고요. 해수면 높이 편차.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수면 편차가 낮고 왼쪽으로 갈수록 해수면의 편차가 높네요. 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강하다 되어 있는데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한 거는 이거는 라니냐잖아요. 그리고 니은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의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감소한다 되는데 이게 엘니뇨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표층 수온 차이가 평상시보다 작다. 이것도 엘니뇨가 되겠죠. 2번이 해수면 편차. 그거군요. 자, 해수면에 상승하는 거는 비가 면적이 녹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요. 기온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액체가 열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관측각과 평균치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해수면 상승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액체 열팽창 때문에 왼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우니까 열팽창이 적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엘니뇨가 발생했다,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뭐 문제가 해수면 높이 차를 가지고 줬기 때문에 수온차를 주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지? 수온을 주면 좋을 텐데 높이 차를 줬네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 네, 넘어가고요. 자,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이고요.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뭐 다음 주가 될지, 그 2주 후가 될지는 이제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그때 발전하고 시제생 에너지를 할게요. 알겠죠? 그때 하도록 하고요. 하면서 이제 1단원으로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할게요.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생성을 보시면요, 210페이지고 태양의 특징과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한 9배 정도, 그냥 1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량은 약 30만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가 태양 질량의 약 73%, 수소가 태양의 73%, 그리고 나머지 한 21% 정도, 한 27%, 26% 정도가 20몇 프로 정도가 헬륨이었죠, 그죠? 자, 태양의 내부는요 크게 세 개 층으로 구성되는데, 여기다 비춰놨어요. 대류층, 복사층, 핵이고요. 지구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기체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냥 핵에서 이제 에너지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층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진짜 열이 이렇게 복사돼서 나오는 층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복사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사층 바깥에 이제 대류가 이루어지는 층이라서 대류층이라고 해요. 대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기체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복사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체면은 여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고온 고압인데, 어차피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액체로 존재하지 않고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복사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빨리 전달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고요. 대류층 같은 경우는 특정 에너지가 좀 많이 폭발했다. 그럼 그 지역에서는 이제 상승하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하강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같이 순환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밝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렇게 밝은 지역들. 좀 이상한데. 하강이 이런 지역, 밝은 지역. 밝은 지역과 밝은 지역들이 우리에서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난 거를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태양계에서 배웠다고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대류가 있어서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무늬를 우리가 쌀알 무늬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쌀알 무늬였었잖아요.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네, 대류층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고요. 어쨌건 대류층, 복사층, 핵으로 구분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있는 대류층 한번 밑줄에 놓으시고, 대류가 일어나 바깥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층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대기와 연결되겠죠. 복사층 같은 경우는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에 의해서 바깥으로 전달되는 층이고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에다가 그냥 별표 쳐놓으면 될 것 같고, 태양에서 가장 뜨겁고 압력이 높은 부분이고요.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죠. 우리 앞쪽에서 1단원 할 때 배웠지만요, 1번 1단원에서 배웠지만요, 태양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헬륨을 만들어낼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치? 네, 그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고요. 태양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높은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 여기다가 밑줄여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원자핵에서 전자들이 뛰어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핵끼리, 그리고 전자는 전자끼리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입자들이 거의 녹아있는 상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이제 지구로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죠. 이 정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겠죠.
밑에 구성 성분을 보시면 수소는 한 73% 정도 되고요. 헬륨이 한 25% 정도 되네요. 합쳐서 한 78%, 79% 정도 되고 나머지가 기타 2%인데 산소, 마그네슘, 철 같은 것들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점점점 만들어진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태양 에너지 생성원 보시면요. 태양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구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죠.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 건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핵융합 반응인데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들, 수소를 쓰고 다 쓰면 이제 헬륨이 쓰는 거죠. 그래서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현상이에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때 가벼운 원자들끼리 합쳐지면서 정확하게 질량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벼운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응축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질량 수축에 의해서 합쳐지잖아요. 더 이제 꽉 짜여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수소 4개가 만나가지고 수소 원자핵 4개가 만나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요. 수소 4개가 헬륨 원자가 될 때 이때 질량이 감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질량이 감소되는 만큼으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공식이고요. E는 MC 제곱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MC 스퀘어. 그래서 질량 이건 델타라는 건 변화량이 아니거든요. 질량의 감소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래서 MC 제곱.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식이고요. 에너지와 질량과 관련된 빛과 에너지와 질량과 관련된 공식이에요. E는 에너지, M은 질량, 그 다음 C는 빛의 속력. 거기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인데요. 우리가 뭐 자세한 거는 알 필요는 없고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요 자체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요렇게 결론만 내리시면 돼요. 일단은 핵융합이 일어나는 조건을 보시면요. 핵융합이 일어나면요. 원자핵과 원자핵이 만나야 되잖아요. 원자핵도 플러스잖아. 플러스끼리 합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온 상태에서 얘네를 녹여버려야겠지. 그치? 그래서 청력을 무시할 정도의 강한 고온이 작용해서 얘네를 쫙 붙이는 거죠. 그치? 살짝 녹이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압력이 매우 높고 초고온 상태에서 입자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고 여기다 밑줄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전자들이 다 띄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끼리 이제 녹여가지고 붙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이 전기적인 청력을 극복하면서 서로 충돌해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다 밑줄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의 핵에서 1500만 켈빈이라는 굉장히 초고온 조건에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원자핵들이 합쳐질 수 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에 이제 질량 결손이라는 단어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량 결손 밑에 반응 후 입자들의 질량 합이 약간 감소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때 2번요. 질량 결손과 에너지 보시면요.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밝혀냈어요. 이 에너지 값이 에너지 E는요. 델타 MC 제곱 혹은 MC 스퀘어라고 이제 보통 말해요. 질량 변화량의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할 때 빛이 방출되거든요. 그 빛이 방출되는 속력을 곱해주면 그게 에너지의 값이라는 거예요. 질량 결손분 곱하기 빛의 속력을 제곱해주면 그게 에너지다. 이 값이죠. 계산해낸 공식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할 일은 없어요. 너무 이제 숫자들이 커지기 때문에. 밑에 3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은 되어 있는데요. 결론만 이제 밑줄 하면 돼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진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밑줄에 놓으시고 질량 결손에 의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10의 26승 줄 언제? 매초 1초당 10의 26승 줄 이상의 에너지가 방출된대요. 굉장히 크죠? 이 1초당 만들어지는 이 10의 26승 줄이 인류가 100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수소 원자핵 4개 질량 합은요 4.029 유니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요 4.003 유니트예요. 보시면 4.029에서 4.003으로 질량 결손이 0.26 정도 있죠. 그지? 0.026 정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수소형융합 반응이 딱 이렇게 하나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 결손분만큼 에너지들이 이제 축적이 된다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로 방출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수소핵융합 에너지, 수소핵융합 반응의 근원이다. 자, 넘겨주시고요. 212페이지에 태양 에너지 전환과 흐름,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와 탄소의 순환요. 그냥 쭉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주로 물의 순환 그리고 탄소의 순환 요 두 개를 볼 건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대기의 순환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이번에 대기의 순환은요. 태양의 열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되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죠. 2번은요. 바람과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 생산하기도 하겠죠. 바람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 그리고 파도 같은 경우는 파력 에너지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뒤에 가면은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울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극지방으로 전달되겠죠.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물의 순환 볼게요. 물의 순환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물과 탄소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해요. 자, 물을 보실 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바다에서 물이 증발했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어서 상승하겠죠. 자, 2번은요. 이제 구름이 됐죠. 3번은요. 구름이 되면요. 비나 눈이 내리겠죠. 강수 현상이 생기겠죠. 3번이 이제 강수 현상 혹은 기상 현상이 되겠고요. 비나 눈이요. 그러면 1번에다가 증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고요. 2번은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3번은 비나 눈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비가 눈이 돼서 다시 내려. 그럼 4번이 지표로 내려서 떨어졌죠. 그러면은 보통은 뭐 댐이라든지 보라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 높은 곳에 저장이 되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댐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이제 물을 흘려보내. 그러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이 운동 에너지가 뒤쪽에서 배울 텐데요. 발전소에 있는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은 터빈이 발전기와 연결돼가지고 발전기가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흐르면서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결국에는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의 에너지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근원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의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물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바다에 전달되겠죠. 그럼 바다에서 증발이 되겠죠. 그리고 비눈이 되면서 비눈의 위치 에너지가 되고 비눈이 아니요 잠깐만요. 증발이 됐어.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됐어요. 그럼 구름은 그 자체가 높이 떠 있는 간에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다시 비눈으로 내려고요. 비가 눈이 내려서 이제 뭐 강상류나 댐에 갇히면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다시 흐르면서 물이 흐르면서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다시 이제 댐에 있는 수력 발전소를 거쳐서 전기 에너지로 생성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순환을 보실 수 있겠죠. 이번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시면요. 그리고 참고로 물은요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요 다시 강을 흘러서 내려가지고 또 바다로 가겠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다시 증발해서 구름을 갔다가 다시 비가 눈이 돼서 내리고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겠죠. 이게 물의 순환이고요. 바람과 파도를 보시면요 3번부터 볼게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파도를 일으키고요. 바람과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풍력 발전과 파력 발전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풍력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면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위에는요 파도를 일으키면 파력 발전. 자세한 발전 방식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기와 대수의 대순환은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광합성과 관련된 태양 에너지와 탄소의 순환이고요. 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영양소를 합성하니까 CO2를 보통 고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동물들은 이를 흡수하죠. 그리고 화석 연료가 된 다음에 생물들은 사체가 돼가지고 분해된 다음에는 유기물로 덩어리가 되면서 화석 연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죠. 이런 과정을 이제 순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광합성을 통해 거기다 밑줄 하세요. 세 번째 줄에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겠죠.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광합성할 때 태양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만들죠. 빛은 빛 에너지가 되겠고요. 포도당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화석 연료를 보시면요, 1번에 동식물의 유해가 땅 속에 묻혀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화석화되죠. 그러면 화석 연료가 되고요. 동식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요, 여기다 밑줄하시면 되겠죠.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또 다시 저장이 되겠죠. 이 화학 에너지가 이제 공장이나 뭐 자동차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가열이 되면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면요, 천연가스에 있는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서 CO2와 H2O로 전환이 되고 CO2는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잖아요, 그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화석 연료 중에서 천연가스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탄소가 지금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됐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식물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으로 생물에 들어왔다가 식물은 또 동물에게 먹히고 순환하겠죠. 그리고 동물은 다시 사체가 되면서 화석연료가 되고, 그래서 화석연료가 되고. 이렇게 이제 탄소는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탄소는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고, 물은 또 물대로 이렇게 또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줄과 기어 넣으시면 되고요. 생물의 유기물에 저장된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CO2라는 여기서죠. 생물의 영양소의 형태로 화학 에너지 저장돼 있다가 화석 연료가 되면서 화학 에너지 전환되고,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같은 걸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런 에너지를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와 자동차나 뭐 공장의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을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216에서 219는 한번 다음 주 혹은 다다음에 풀 때 시작하면서 풀 거니까요. 이거 숙제처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일정을 잘 몰라서 아마 학원에서 공지가 갈 거예요. 그래서 강제가 가는 대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더운데 제가 좀 쉬세요. 잘 가요. 시험 잘 보고.